여러 치료자가 참여하는 치료 세팅에서의 분열, 입원 병동이나 낮 병동처럼 다양한 치료자들이 참여하는 치료 세팅에서는 분열과 투사적 동일시의 결합이 치료 세팅을 파괴하는 강력한 힘이 될 수도 있다.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분열은 치료에서 저항하는 경계선 인격장애 환자가 유발하는 강렬한 역전이에 관한 여러 논문에 잘 설명되어 있다. 치료진은 서로 상당히 양극화된 입장을 취하기도 하고 문제의 중요성에 비해 지나치게 격렬한 태도로 각자의 입장을 방어하기도 한다. 환자는 한쪽 치료진에는 하나의 자기 표상을 제시하고 다른 치료진에는 또 다른 자기 표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각각의 자기 표상은 투사적 동일시를 통해 각 치료자에게 저마다 상응하는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는 환자로부터 투사된 각각의 내적 대상에 각각의 치료자가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자기 대상 자리에 의해 유발된 전이 역전이 패러다임은 다른 자기 대상 자리에 의해 유발된 전이 역전이 패러다임과 극적으로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환자에 대해 논의하는 치료진 미팅에서 처음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한쪽의 치료진은 다른 쪽 치료진이 말하는 내용에 어리둥절해하면서 우리가 같은 환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맞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다. 이런 종류의 본격적인 분열은 환자가 자신의 내적 대상 세계를 병원 환경 속에서 재구현한다는 유서 깊은 관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여러 명의 치료자가 환자의 다양한 내적 대상에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하게 되고 환자의 무의식이 써내려간 극속의 역할들을 나누어 맡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투사적 동일시에는 통제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자의 반응은 의무적인 특성을 띠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치료자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 만일 투사적 동일시가 관여되어 있지 않다면 정신 내적인 분열만으로는 치료진 사이에 회방을 놓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그럴 때는 치료진이 서로 양분화되고 있다고 느끼거나 서로에게 화가 난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분열이 발생한 사례로 간주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양한 치료자와의 치료 세팅 속에서 일어나는 분열은 정신 내적인 분열과 대인관계의 분열이 동시에 일어나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 치료진 사이에 발생하는 대인관계의 분열은 환자의 정신 내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확실한 유사성을 보인다. 투사적 동일시는 정신 내적 분열을 대인관계의 분열로 전환하는 매개체가 된다. 제1장에서 언급하였듯이 환자의 내적 대상을 투사받게 되는 치료진은 무작위로 선정되지 않는다. 대체로 경계선 인격장애 환자는 다양한 치료진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잠재적 갈등을 감지하는 섬뜩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환자는 그렇게 감지한 갈등에 따라 내적 대상을 투사한다. 셀프 대시 오브젝트 컨스텔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 그리고 여기는 표현하지 않고 있지만 에펙트라는 것 자기 표상 대상 표상 그 사이에 정서 이게 하나의 컨스텔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하나의 배열을 이룬다는 거죠. 별자리가 모여 어떤 컨스텔레이션이라고 하나의 무리가 생기는데 뭐 성운이 있다고 하면 성운을 이거 하나의 컨스텔레이션이라고 그 속에는 여러 별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 컨스텔레이션은 복합적인 것이 그 속에 포함되는데 여기서 자기 표상, 대상 표상, 정서, 에펙트 이런 자기 표상 중에 대부분 좋은 자기 표상, 나쁜 자기 표상 그리고 대상 표상도 좋은 대상 표상, 나쁜 대상 표상 그리고 에펙트도 좋은 정서, 나쁜 정서 이렇게 갈리는데 대부분 좋은 것은 좋은 것끼리 모이고 나쁜 것은 나쁜 것끼리 모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크게 이게 양분된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보드라인 환자들의 특성이 대상관계에서도 대상을 극단적으로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으로 양극화해서 보기 때문에 단순하게 대상뿐만 아니라 자기 표상 자체도 극단적으로 좋은 자기 표상과 극단적으로 나쁜 자기 표상일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되는 정서들이 강렬한 정서들이죠. 그런 나쁜 대상을 처벌했을 때 일어난 극도의 혐오, 극도의 분노, 그리고 좋은 대상을 만났을 때 좋은 대상과 자기의 좋은 셀프가 만나면서 엄청난 어떤 따뜻함, 사랑 이런 걸 거기에 이끌림 같은 게 느껴지겠죠. 이 현상을 정신분석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이데거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게 원래 나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세상에 던져진 난데 내가 던져진 그곳에는 이미 여러 대상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우리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이 세계 속에 던져져 있다. 그럼 그 세계 속에는 그 세계에는 여러 대상들이 있는데 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 거니까 대상과 자기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상호 간에 교류하는 관계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만나는 사물대상하고는 조금 다르죠. 우리가 만나는 내가 현 존재라고 한다면 또 살아있는 다른 사람도 현 존재이기 때문에 현 존재들끼리의 만남에서 여기서 대상과 자기가 이게 whole self나 whole object로 이해되는 경우는 건강한 관계인데 이게 부분 대상이나 부분 셀프로 서로 간에 이런 말하자면 분열된 자기나 대상을 자기가 가지고 있거나 투사하거나 이런 관계들이 일어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 대상에게 투사되는 게 꼭 현실 대상이 아닌 경우도 이제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분 대상의 투사들이 일어나니까. 그 부분 셀프의 투사가 일어나고 부분 대상이나 부분 셀프라고 하는 것은 실제 대상이 아니라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10명의 의료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엔 닥터도 있고 간호원도 있고 또 이분들이 실제 거동하는 데 도와주는 분도 있고 여러 소셜 워커도 있고 여러분들이 한 팀이 돼 있다고 한다면 병원에서 사례 회의를 한다고 한다면 같은 환자에 대해서 이분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분은 요즘 어떤 변화를 있고 그리고 이 상황의 치료적인 접근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라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경계선 환자를 케이스로 한 이런 의료진들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엄청난 분열이 발생한다. 여기에서. 그래서 그 내담자를 지지적으로 치료해야 된다고 하는 그룹과 내담자에게 조금 더 인지적으로 치료를 하거나 어쨌든 내담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룹과 내담자를 긍정적으로 보는 그룹이 갈려나간다. 그러니까 내담자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내담자가 참 괜찮은 사람인데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느끼는 그룹이 있고 내담자는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저분을 그냥 지지적으로만 도와주어서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내담자에 대한 부정적인 임프레션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 나누기 때문에 치료적인 어떤 기법을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도 서로 상반되는 입장에 있다. 어떤 분들은 이분에게 규율을 좀 더 이분에게 레귤레이션 중심으로 이분을 도와야 된다고 하는 분이 있고 또 한 그룹에서는 이분은 따뜻하게 지지적으로 계속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그룹이 생겨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내담자 안에 심리 내적인 분열들이죠. 어떤 판타지 속에서의 분열이 어떤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이 극단적인 분열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분열이 그 상태에 있지 않고 대인관계적인 측면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 대인관계, 그래서 그 대인관계의 투사적 동의시, 여기서 분열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투사적 동의시가 일어나는 경우에 투사적 동의시도 환상 레벨의 투사적 동의시가 아니고 비온이 봤던 것은 커뮤니케이션 기능과 대인관계적인 기능을 프로젝트 아이덴티티 담당한다고 비오는 주로 봤어요. 비오는 그래서 투사적 동의시 속에 대인관계적 측면, 커뮤니케이션 측면이 있는데 대인관계적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있는 분열된 상태 중에 어떤 특정한 분열된 셀프가 외부에 있는 대상에게 투사됐을 때 투사의 대상이 된 그 사람은
그 자기에게 투사된 그 이미지와 자기가 동일시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투사한 사람도 자기가 투사한 것이 원래 자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기하고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에게 자기의 셀프가 투사됐다고 한다면 그 대상 자체는 결국 자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성이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 자기와 대상 간의 어떤 장벽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니까 말하자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 표상 자체가 내담자의 대상 표상하고 오버랩 돼버리는 거죠. 그 저 사람이 나고 내가 저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상은 이 사람이 느끼는 어떤 데펙트를 이 사람이 대신 오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분노가 투사됐다고 한다면 그 투사를 받은 대상은 이 분노가 자기 분노라고 이해하게 되고 자기 분노라고 느껴지면서 여기서 액팅아웃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나쁜 자기 표상을 투사받은 사람은 이 내담자를 아주 위험한 사람으로 보겠지만 또 한쪽에선 좋은 대상, 좋은 자기 표상을 투사받은 사람은 그 자기 표상이 그러니까 내담자의 표상이 말하자면 그 사람의 표상하고 오버랩되면서 경계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내담자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좋은 어떤 정서가 그 사람한테도 따뜻한 정서로 정서가 투사되면서 그 투사를 받은 대상 자체 마음속에 이 대상은 아주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대한 따뜻한 배려를 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난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각각 다른 대상에게 다른 표상이 투사되는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하나의 그룹이 형성되어 버린다. 이 사람 좋아하는 그룹, 좋아하지 않는 그룹이 형성돼서 서로 간에 갈등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분 안에 있는 심리 내적인 갈등이 그 갈등에 머무르지 않고 대외적으로 밖에 있는 대상들 간의 상호 간의 갈등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분의 부분 자기들이 각각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 그룹의 이 두 의료진 간의 다툼은 결국 이분 안에 있는 내적 자기 표상, 분열된 자기 표상이 밖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죠. 그러니까 밖에서 다른 사람이 대리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냉전 체제하에서 미국과 소련이 직접 싸우진 않지만 다른 나라를 부추겨서 한쪽은 공산주의를 대표해서 싸우고 한쪽은 민주주의를 대표해서 싸우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 미국과 소련이 한 나라라는 얘기. 여기서 이 보더라인 환자의 경우 그래서 같은 한 사람이 자기 사이키에 있는 분열된 셀프들을 각각 다른 대상에게 투사함으로써 그 다른 대상끼리 서로 갈등 관계를 가지게 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나는데 이런 현상들을 정신분석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걸 이해할 길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철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자기와 대상이 명백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이 철학적인 원리들은 우리가 충분히 철학적인 고찰은 이해한다고 하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이 무의식적인 역동 그리고 환상 그로 인한 투사의 동의시 그래서 심리 내적인 갈등이 외부 대상들 간의 갈등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이렇게 섬세하게 다루려면 정신분석적인 연구가 아니고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철학이 큰 도움을 주지만 철학적인 사유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임상에까지 적용할 만큼 디테일한 결론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신분석은 아주 고유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느끼는 거 좀 나누죠. 이 정신 분석학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어떤 심리 구조의 가장 밑에 있는 거 어쩌면은 인식되지 않은 것들까지 이제 다루는데 이게
교육학 쪽에서는 그 인지심리학을 주로 다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주로. 보니까 교육 철학이라든지 교육학을 하신 분들이 자꾸 그 어떤 심리학에 대해서 자꾸 폄하하는 말들을 너무 쉽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이 그냥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 참고는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아예 정신분석학은 공부 안 하셨던 모양이죠.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육에서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심리학을 통해서 사람을 알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 수도 없고 심리학을 통해서 아이들을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뭘 가지고 그 답을 내리려고 하는가 하는 질문도 생기면서 한편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게 뭐랄까 잘못된 개념이 뭐냐면은 분석을 하면은 답을 찾아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예, 아니면 분석을 했으면 답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묻는 게 뭐냐면은 정신분석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말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정답을 말하듯이. 근데 사실은 어, 계속 공부해보면 처음에는 제가 좀 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이제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오리무중에 빠지는 게 뭐냐면은 도대체 너의 모습이 원래 너의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은 나랑 있으니까 내가 주고 네가 받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생긴 너의 모습이냐 아니면 오리지널의 너의 모습이냐 이거를 구분해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걸 이제 느끼는 거죠. 굉장히 어렵죠.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상호 관계적으로 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정신분석학에서도 다루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프로이트는 좀 답을 찾으려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프로이드는 합리적인 어떤 지성 중심, 해석 중심 이런 쪽에 더 기울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현대로 이제 계속 넘어오면서 상호 상호 관계에서 상호 주관성이라든지 뭐 코릴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면서 오히려 대상 관계나 대인 관계나 이제 그쪽으로 가면서 오히려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구나 하고 겸손해지는데 오히려 그게 인간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다 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를 실패시키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느끼는 경우에만 그 대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데 잘 모르지만 알려고 애쓰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겸손함이죠.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피상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수만 권의 장서를 여러분들이 다 읽어도 한 사람의 마음을 다 읽어낼 수는 없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는 하나의 배경이고 실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그 마음이라는 세계는 하나의 우주죠. 하나의 유니버스인데 그 유니버스를 내가 잠깐 이 사람과 몇 마디 대화에서 그걸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죠. 그분 스스로도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는데 내가 이분이 얘기하는 몇 가지 얘기를 듣고 이분을 충분히 파악한다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케이스 포뮬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사례 개념화를 하는데 그건 항상 잠정적인 거라 하나의 가설인 그러니까 모든 과학적인 탐구에는 가설을 중심으로 하고 그 가설이 워킹하지 않는 경우는 항상 가설을 바꿀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론을 너무 고착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리고 내가 어떤 사례 개념화를 너무 공고하게 해서 너무 내가 그 속에 빠져버리게 되면 실제 대상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성숙해 가고 있다는 것을 표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요즘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접해보고 좀 관심을 갖는데 그 불교에 보니까 오온이라고 예, 예. 오온이라 그래갖고 이제 색수 상행식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음과 나쁨 내게 느껴지는 것이
그것과 이제 1대1로 대응을 해서 그것이 또 이렇게 어떻게 또 뭐 이렇게 수를 또 맞추니까 나중에 그게 이제 합해져서 108번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그 조건 지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것들이 이렇게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만남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뭐랄까 조건 지어지는 거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가 사태가 발생하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냥 원래부터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들이 나에게 조건 지어졌을 때 그럴 때 때로는 좀 뭐 정서적으로 좀 기쁠 수도 있고 좀 불쾌할 수도 있고 또 슬플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부터 뭐가 어쩌다라는 식의 어떤 결정되어지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부 활동은 없었지만 이렇게 있으면서 때로는 어떤 한 생각이 떠오르면은 좀 기쁘기도 했고 또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요즘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오는 그런 어떤 분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 자신을 자꾸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예. 성찰하게 되고 과연 나는 뭘까? 그래서 아까도 교수님께 질문 드린 게 뭐냐면 공격성. 공격성, 어, 예. 예, 제가 어렸을 때 보면 항상 통지표에 저에 대해서 그렇게 써 있었어요. 온유하나 온유하다. 우유부단함. 그 온유함이 항상 병의 원인이에요. 온유하나 우유부단함.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좀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남자들의 세계에서 견디고 이러다 보니까 제 안에 그런 어떤 공격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내하고 이제 부딪히는 면에 있어서 뭐, 뭐 이게 좀 동물의 세계처럼 힘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집에 있는 아내한테는 만만하다고 이 공격성을 보이고 이러면 좀 이렇게 너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닌가 스스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이 공격성의 원인은 뭘까? 이거는 어디로부터 기인한 걸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그 아주 중요한 오늘 아침에. 통찰이에요. 제가 고등학교쯤 돼서 내가 그때 이런저런 책들 읽으면서 고민해 봐야했던 게 이게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이중인격자인데 이런 형편없는 게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중인격이라는 것을 그렇게 싫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내 안에 이렇게 내가 가지고 싶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들이 내 통제 밖에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좌절을 되고 참 그때마다 느꼈던 것이 그 참담함 같은 것,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내가 통합된 인격이 아니라는 거가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어떤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가졌던 게 어떻게 하면 이중인격을 극복하느냐가 어떤 내 과제였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중인격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그때부터 성숙하게 된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게 프로이드가 봤던 거죠. 의식적인 내가 나라고 우기고 싶은데 내 무의식 속에는 엄청난 욕동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죠. 억압된 욕동들. 거기에는 엄청난 공격성.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안에 있는데 나는 내 의식 속에서 의식적인 자아를 자기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과거에 쭉 철학들이 의식이 이고라고 생각했죠. consciousness를 이고로 봤던 거가
프로이드도 초기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의식 속에 있는 것을 이고라고 하는데 이 이고가 나라고만 믿었기 때문에 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오는 엄청난 영향들에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떠면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 내가 싫어하는 게 엄청 많다는 거, 내가 불완전한 존재고 내가 남들에게 부끄러운 것이 많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아요. 무의식의 세계가 완전히 청소된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어떤 이상으로 내걸었던 게 무의식의 의식화라고 하는 것, 얘기를 한 것은 이 의식의 영역이 점점 넓혀져서 무의식에 있는 것이 사라지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찰이 넓어져서 무의식에 의해서 지배받는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의식적인 인격이 자기 인격을 대표한다고 할 만한 만큼 조금 더 무의식 속에 있는 억압된 요인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마 초창기에 프로이드가 가졌던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온전하게 우리가 이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다 일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요인들이 무의식 속에 있으면 그걸 우리가 성찰해내면서 점점 우리가 의식의 영역이 넓혀지면서 좀 더 내가 모르는 무의식에 의해서 계속 흔들리는 이런 자기가 아니라 조금 더 안정된 우리 인격적인 성숙을 좀 성숙한 인격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달성할 수는 없지만 아무 성찰 없이 무의식에 있는 것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대상들하고 관계에서 마찰을 빚거나 대상들하고 마찰을 빚는 게 아닌 경우에는 자기를 학대해서 자기 몸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심한 우울증에 빠지거나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를 살피는 능력이 필요하다 보여요. 저는 그 투사적 동일시에 대해서 지난번 시간에 말씀하셨던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사실은 이 수업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수업에서는 사실은 집중도가 좀 떨어져요, 저는. 저녁에는 저는 좀 자는 편이라. 근데 제가 동영상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그 전에 투사적 동일시를 말씀해 주셨던 거하고 또 다른 그런 어떤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투사적 동일시를 이제 그 클라인의 판타시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왠지 모르게 이 법학이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학이 논리적인데 그 전공이 그거라 그러신지 판타지적인 부분인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 그래서 요번에 저는 그 수업에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것을 다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알게 보면 여러분이 정신분석을 공부하면 정신분석적인 토대 위에서 사물을 보게 되고 저는 초기에 법률 공부를 꽤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라지칼한 쪽의 부분을 내가 완전히 비워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것을 하더라도 이 두 가지가 항상 섞여 있는 거죠. 초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특히 멜라니 클라인을 공부하는데 이 라지칼한 쪽에서 멜라니 클라인을 어떻게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도저히 안 돼. 손에 잡히지가 않아가지고 아주 큰 고생을 했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투사적 동일시를 저 같은 경우 한 학기를 했거든요. 한 학기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수학은 없는 것 같아요. 할 때는 괜찮았어요. 할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남아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그런데 남아있지 않다고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한 학기를 하시는 동안에 이런저런 사유를 한 흔적이 결국 무의식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내 인격의 변화가 그렇게 점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논리적으로 어느 날 내가 알았으니까 이걸 다 깨친다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런 내가 깊은 통찰들을 이런저런 것을 꽤 맞춰 나가고 내가 사유하고 애써 보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의 영역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전혀 접하지 않았던 때 나의 행동이나 생각과 이것을 이미 내가 가져온 이후에 나는 이미 달라져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 그게 하루아침에 어쩌면 바오로가 어떤 컨버전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혁신된 사람이 되는 것 그런 경험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 정신분석에서 제가 보는 것은 오랫동안 이러한 정신분석적인 사유에 우리가 계속 젖어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여요. 근데 그것이 본인이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정신분석을 하기 이전에 나와 그 이후에 초기의 나 그리고 현재의 나를 보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변화를 우리는 보통 잘 감지하지 못하죠. 근데 교수님 이 컨스텔레이션이란 말 있잖아요. 예, 예. 그 게바드가 자기가 독특하게 쓰는 표현인가요? 아니면은 정신분석학에서도 그냥 흔히 쓰는 말인가요? 컨스텔레이션이라는 용어는 프로이드가 썼던 것으로 내 기억이 돼요. 아, 예. 네. 컨스텔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조금 다양하게 쓰는데 이분이 어디서 굉장히 멋있어가지고 하나 가져와 본 거예요. 네. 이번에 독자적인 이론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근데 우리 한글 책에는 번역된 게 뭐 초자 자리, 어린 시절의 기억, 성별 조합 그런 구성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이제 그 단어를 느끼지 못하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컨스텔레이션이 그냥 저는 배열이나 뭐 예. 그러니까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모여 있는 것 이런 걸 컨스텔레이션이라고 하지 않나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별자리처럼 그냥 보이는 대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 모양이다라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 단어를 굳이 쓰는 컴포지션이라는 말도 쓰긴 썼는데 굳이 컨스텔레이션이란 말 쓴 거가 그러니까 그게 하나로만 이해되는 게 아니고 전체로 이렇게 봐야 윤곽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대상 표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자기 표상에 대해서 좋은 자기, 나쁜 자기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좋은 자기는 좋은 대상과 연결되고 그리고 거기에 에펙트까지 같이 따라온다는 이 전체적인 모습을 봐야 이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지점은 저는 공감을 해요. 이게 어쩌면 이게 컴버그의 이론을 가져온 것처럼 보여요. 컴버그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약간 컨스텔레이션이라는 용어를 하나 가져와서 누구 흉내를 내면 무슨 포지션 비슷하게 이렇게 하나 가져와서 써본 건데 이분 자체의 독자적인 이론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냥 그 자기 대상 자리라고 말하는 거랑 그 컨스텔레이션이라는 말 쓰는 거랑 그럼 어감이 좀 달라가지고 그래요. 우연히 모이는 이런 거라기보다는 전체로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배열을 설명한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해해 보려고 저도 애를 쓰고 있어요.